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 정리와 증거 제출에 협조해 주신 양 당사자와 대리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이 점을 감안하여 증거조사 등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법무법인 양재, 한태근, 이상호, 황희석 세 분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고영석 변호사님도 출석하셨고요. 네, 법무법인 양재 담당 변호사 한태근 변호사님, 황희석 변호사님, 이상호 변호사님, 변호사 고영석 변호사님 나오셨다고요?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경찰청장 조지호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출석하셨고요. 대리인으로는요?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에서 노정환, 안상훈, 최환혁, 최형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 측에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25년 8월 25일자로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를 제출하셨지요. 그 신청서의 내용은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2025년 8월 21일 사임하였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소송 절차를 수개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물어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 측의 이런 수개 신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송 절차 수개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변론기일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시고 피청구인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된 서면들을 확인하고 준비기일에서의 변론 내용과 제출하신 서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측이 쟁점에 관한 주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신청된 증거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 체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는데요. 우리 재판부가 파악하기로는 피청구인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재판 징후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요청하실 사항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따른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2024 헌나 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국제사법위원장 추미애입니다. 오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통수권 관할 하에 있는 군인과 경찰의 총칼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경을 동원하여 사실상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주요 정부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속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으면서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는 국민의 저항과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대처 속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큰 희생 없이 종식되었고 그 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 선고되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해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과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이 대치하는 극한 상황에서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또 진행 과정에서 돌발적인 폭력 사태 등이 발생했더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발생하게 되었을지 수십 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얼마나 후퇴하게 되었을지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모의되고 선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나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비상계엄 사태가 사전에 좌절되거나 총칼로 무장한 군경이 시민과 대치하는 극한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대부분의 관료들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는 데 협조하거나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포고령 및 국회 등에 대한 무력 통제, 침탈, 점거 등과 같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지휘 라인에 있던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내란행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내란행위 가담을 적극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부에 돌리거나 심지어 부하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 개시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군경 지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가 점차 밝혀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비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서울경찰청장 김복훈식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배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비상계엄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위와 같은 국회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등 실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비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이 사실상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비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의한 국회 봉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비청구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그치지 않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수사요원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에 무장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함으로써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함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의 경찰청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추대리인 법무부인 양재의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소위 PT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핵 소추의 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차는 12.3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 첫 번째로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 두 번째로서 선관위 외곽 경계를 하고 출입 통제를 한 행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 2번으로는 2024년 11월 9일 날 있었던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집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중대성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저희들 주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3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관련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문에 부서가 있어야 되며 계엄 선포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체 없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병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국무위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를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의 이유나 종류, 시행 일시, 그리고 시행 지역과 계엄 사령관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떤 가담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한 행위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12월 3일 19시 2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피청구인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던 김봉식을 사전에 안가에 불러서 회동을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청구인에게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계엄군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김용현은 22시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A4지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피청구인과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을 준비합니다. 김봉식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야간 근무 기동대 현황을 파악해서 피청구인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22시 계엄 선포 지연이 예상되자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며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은 22시 31분경 계엄 선포가 되었다면서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라고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피청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알겠다입니다. 김봉식은 피청구인의 승낙을 받자 모든 국회 출입물에 기동대를 배치하고서 22시 45분경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고 통제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등 국회 출입증 소지자들에 한해서 일시 출입을 허용을 했는데 22시 59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가능하여 국회 출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참모의 의견을 들은 김봉식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서 국회 출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행위는 국회 봉쇄의 위헌 위법성을 피청구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포고령이 발령이 되자 2차 국회 봉쇄에 들어갑니다. 22시 30분경 박안수가 피청구인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곧바로 22시 35분경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에게 그리고 22시 36분경 김봉식에게 국회 출입 완전히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간부들이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당연히 묵살합니다. 뭐라고 묵살을 하느냐? 포고령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요약을 하자면 12월 3일 22시 48분경부터 국회에서 경찰이 철수하는 12월 4일 01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 넘게 경찰 기동대 28개, 총 1,740명가량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 차량 등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회 봉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황과 일시는 여기에 기재된 표와 같습니다. 이런 국회 봉쇄 행위로 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보좌관들, 기타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시민들 모두가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국회의장께서도 직접 월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주요 인사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용년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자 여인영은 피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피청구인 한 말이 있습니다. 알겠다.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이처럼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용한 것은 위헌적인 계엄 해제의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자칫 계엄 해제 결의가 좌절되고 지금 우리가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지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가히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의 가담 행위 중에서 선관위 외곽 경계를 지시하고 출입 통제를 지시한 행위입니다. 22시 30분경에서 22시 4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선관위 세 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그러자 22시 41분경 피청구인은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직접 선관위와 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과천서 소속 경찰과 경기 남부청 소속 기동대가 과천 중앙선관위에 배치가 되고요. 수원 서부서 소속 경찰과 경기 남부청 기동대 경력들이 선거연수원에 배치가 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겠지만 그 당시 선관위에 있던 서버를 무단으로 압수하고 수색하려고 하는 계엄군이 진입하여 서버를 촬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경찰은 K1 소총을 소지하고서 선관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연수원에도 역시 경찰 병력들이 출동하여 선관위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외곽 경계를 하고 출입 통제를 한 행위, 그리고 반면에 계엄군을 선관위에 진입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소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를 위해서 투입된 계엄군의 위법한 압수수색 및 선관위 활동을, 독립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이자 헌법상 합의제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경찰의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에 있었던 집회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회는 2024년 전태일 열사 정신개성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명칭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입니다. 그 일시는 2024년 11월 9일 날 16시부터 코리아나 호텔에서 숭례문 방향 차도와 인도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전에 사전 집회로서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본 집회 장소 부근 여러 곳에서 민주노총 가맹 조직별로 사전 집회를 개최한 다음 본 집회 장소로 행진하여 합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 가맹별 가맹 노조들이 사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미 신고한 집회의 현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전 집회를 모두 적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연맹 주관 사전 집회의 경우 13시에 사직로 사직공원 횡단보도에서 행진을 하여 서울 정부청사 앞 집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집회를 마친 다음 종로구청 로타리와 시청 후문 그리고 시청 광장을 거쳐서 본 집회 장소에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 신고는 11월 1일자로 서울경찰청장의 신고서 수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신고된 신고서이고 수리된 신고서입니다. 한편 본 집회도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였습니다. 본 집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의 집회 신고 수리가 있었고 이 집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신고 당시에는 자정무렵부터 23시 59분까지였으나 16시부터 22시까지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해서 실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적법한 신고 접수증입니다. 그런데 사전 집회를 마친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경찰서의 인도 아래 평화롭게 행진을 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본 집회에 합류하고자 했으나 피청구인과 김봉식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찰 기동대가 본 집회 참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경찰 기동대가 진압하고 노조원 6명을 무단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본 집회 역시 진행을 방해하고 위법한 체포 등 집회 방해를 했습니다. 본 집회 20분 경과 시 곧장 집회 해산을 종령하며 강제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들이 위법한 집회 해산을 자제시키려고 협의를 벌이던 중 경찰 기동대가 다시 집회 강제 해산과 참가자 체포를 시도하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경찰 기동대와 참가자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창민 국회의원 그리고 집회 참가자 다수가 부상되고 그 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강제로 체포되고 연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노동자 대회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라는 탄핵 집회입니다. 모두가 같은 집회이고 모두가 같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이고 모두가 같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대회는 결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적법하게 신고되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사전 집회와 행진 그리고 본 집회에 대해서 피청구인 등 경찰 지휘부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산 일변도의 집회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부상을 입었으며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12월 3일 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피청구인과 기타 경찰의 지휘부가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해서 집회 참가들의 도발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공권력을 동원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강제력 행사가 아니었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과 내란 종료 임무 종사자들의 지시와 요구를 그대로 추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헌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역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선관위를 침탈하는 계엄군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위법한 행위를 옹호하고 원조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자의적으로 강제 해산함으로써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중대한 일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5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그리고 중립을 준수할 것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임무나 경찰의 중립 의무 등의 준수 대신에 피청구인은 오히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을 했습니다. 결국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피청구인의 경찰청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한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에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신 거죠? 소추사실 유지 진술은요?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청구인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뻔했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향후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의 변호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들께 역사적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하여 13만 경찰 조직이 유연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찬찬히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예. 탄핵소추 사유별 피청구인 입장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비상계엄 관련 내용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내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위원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삼청동 안가해동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사전 공부를 한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3차례 항명을 통하여 오히려 비상계엄의 실현을 막아내는데 사실상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청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포고령 이전에는 국회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여 의원님들과 보좌관 그리고 기자분들까지 출입하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포고령 이후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회 출입문을 통한 출입은 통제하였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높이 1.2m, 길이 2.5km의 담벼락을 통한 출입은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관위 출입 통제 관련 청구인 입장 요지입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에 군이 출동한 소식을 듣고 치안 유지 차원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을 출동시켜 우발 대비만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은 군의 위헌적 압수수색은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등의 잘못된 위헌적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피청구인 입장의 요지입니다. 피청구인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적법하게 집회 시위를 관리하였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집회 과정에서 어떠한 위헌적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의 당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시 피청구의 행적은 3차례의 항명 그리고 사직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피청구에는 삼청동 안가해동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나 계엄을 실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바로 1차 항명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 2차 항명이며 마지막으로 포고령 발령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것을 무려 6번이나 받고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는 것이 3차 항명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새벽 6시경에 행안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당당하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적을 통해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계엄 당시에 안타깝게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선포했기에 명백하게 위헌이 된다고 감히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당한 계엄이라고 판단하여 평상시에도 수행해야 되는 치안 유지의 경찰 소임은 기꺼이 수행하면서도 부당한 계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불법적 명령에는 모두 사직할 각오로 항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시 계엄은 정확하게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은 너무도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지시에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3번이나 항명하고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동안 다른 부처에는 어땠습니까? 당시 언론에 따르면 법률가 조직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행정부처와 심지어 대법원도 비상계엄 관련 후속 조치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각 부처 회의에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런 부처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피청구인 변호인은 비상계엄 대책을 논의한 각 부처의 회의 개최 여부,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하여 과연 3시간 동안
짧은 3시간 동안 이번 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치안유지 소임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에게 법률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피청구인이 대통령과 사전 공모했다고 오해받고 있는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7시 20분경 갑작스러운 대통령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면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토론이나 의견 청취 하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약 10분간 현재 전국의 어려움, 야당의 폭주 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고 면담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서두에서 한 얘기들이 모두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담 종료 즈음에 국방부 장관이 2200 비상계엄 선포, 2200 국회 등으로 기재된 A4 용지를 교부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읽어볼 새도 없이 대통령은 말을 마치고 퇴실하였습니다. 면담이 종료한 후에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매우 황당하다는 그 식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근했지만 피청구인은 이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행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공간으로 귀가하여 식사 후 휴식을 취했으며 A4 용지 내용도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부하였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출근하여 대책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청구인의 첫 번째 항명입니다. 다음.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인 국회 출입문 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청구인 국회 측에서 사용하는 국회 통제라는 용어는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국회 출입문 통제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1차 국회 출입문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기동대 운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6개 기동대 약 300명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문을 통한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국회 정문과 담벼락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국회 담벼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km 길이에 높이는 1.2m에 불과하여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담벼락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200여 개의 차벽을 설치할 수 있는 무려 70개 중대가 필요합니다. 국회 완전 통제를 위해서는 70개 중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 경비 업무 실무 담당자에게는 상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70여 개 중대를 배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에 놀란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라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상사 방지 차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6개 중대로 최소한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불과 20분 만에 피청구인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출입문 통제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출입문 통제가 해제된 약 30분이란 이 소중한 시간 동안 다수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 심지어 기자분들까지도 모두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현에 기여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문 2차 통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의도와 달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에 전화를 걸어서 소위 포고령이 법적 근거라는 말을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포고령이 발령되자
이 포고령 내용이 부당하다고는 인식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위헌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뇌 끝에 부득이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회 출입문에 대한 2차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간부들도 포고령을 따라야 되는지 갑론을박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로 개소하여 지키람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뒤늦게 기동대가 일부 정원됐지만 대부분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 국회에 배치됐습니다. 그나마 피청구인은 기동대 정원에 관하여 사전 사후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일정 시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출입을 조금 더 통제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오해에 대해서 그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역사적 진실은 6개 기동대 약 300명이 일시적으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결정적 순간에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그리고 통제하는 순간에도 1.2m, 2.5km 담벼락은 누구라도 월담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심지어 국회를 출입하고 했던 분들은 경찰차와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월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 발령 직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무려 6회에 걸쳐 다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악명입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대통령은 피청구인에 전화하여 덕분에 빨리 끝나서라며 섭섭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청구인이 국회의 조속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탄핵 사유 중 선관위 출입 통제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피청구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에서 방첩사령관은 피청구인에게 안보수사관 100명의 지원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정치인 체포를 위한 지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 어떠한 지시도 하달하지 않은 채 묵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악명입니다. 다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다는 얘기를 청취하고는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즉시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발 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발 대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발 대비란 경찰 경비부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서 밖에서 안으로의 출입은 막대, 안에서 밖으로의 출입은 허용하여 이른바 진공 상태를 만들어 충돌을 예방하는 소극적 경력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군을 동원하여 선관위를 위헌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계엄군이 출동한다는 정보를 듣고 통상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군과 시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경력 운영을 지시한 것입니다. 다음, 계엄 상황 종료 후 피청군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 차례 항명과 국회 출입문 통제 해제 등으로 사실상 국회 계엄 해제에 기여하였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약간 조롱기 있는 그리고 섭섭함을 토로한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고 자신을 발탁해 준
인사권자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사권자 대통령 개인에게 불복한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찰청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엄이 해제된 당일 새벽 6시경 행안부 인사담당 경찰국장에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국장은 옳은 일을 하였는데 왜 사직하려 하느냐라고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지금도 계엄 상황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며 딱히 후회할 행동이 없지만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경찰국장의 만류를 뿌리치지 못한 것 이거 하나가 후회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사직을 각오했기에 부당한 대통령 명령에 당당히 불복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변호인은 묻고 싶습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더 있었습니까? 다음입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있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대한 경력 운영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찰서장 및 소속 시도 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본청장은 사후 보고를 받을 뿐입니다. 작년 11월 9일자 전국 노동자 대회는 집회 신고가 접수된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 경찰청의 지휘로 경력을 운영하여 집회 시위에 대응하였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 특성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피청구인은 전국 노동자 대회 당시에 어떠한 지휘권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사후에 응당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청구인 국회 측은 11월 9일자 집회 시 충돌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었다며 무리한 추측성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은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통보, 집회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100%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 경찰청에서 상황을 살펴서 제한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제한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집회 주최자 측은 불복하는 경우 관련 행정쟁송을 합니다. 그 결과, 관련 행정쟁송 결과, 그리고 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의 각 무전방 녹취록, 당시에 집회 지휘 관리 사항은 무전방으로 보고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 무전방 녹취록,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에서는 사후에 집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 평가 보고서, 그 다음 이 사건으로 연행됐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주십사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가 확보되면 피청구인의 의견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헌법 위반, 위헌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방법 내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건 발생 후에 사후에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사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후적 고찰은 필연적으로 많은 오류를 초래합니다. 사람의 인지구조상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 정치적 심령과 성향에 따라서 위헌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로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하면서 찬반 집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계엄의 위헌성 판단에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선행 위헌 판결 이후에는 위헌 시비 논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위헌 시비가 종식된 현재의 상황 하에서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위헌 시비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사후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으니 당시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라면 당연히 위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청구인 측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이라는 사후적 지식을 기초로 전지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당시의 계엄은 불과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경찰청장은 13만 경찰의 책임자로서 치안 유지 소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엄청난 고뇌와 갈등 끝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엄 당시 법률 전문가 집단이 법무부, 법제소, 대검찰청, 대법원 등 어느 기관도 위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고의 고민도 없이 명백한 위원이었다면 어느 기관 한 곳이라도 위원을 선언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부당성은 명백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명백성은 비법률가로서 섣불리 판단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3달이나 걸려 내린 위원 결정을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에게 3시간 만에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모든 지시를 거부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선행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대통령에 대한 위원 결정문에 보면 국회 통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국회 출입문 통제로 바꾸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 사전 공부도 한 바 없고 치안 유지를 넘어서 계엄을 실현하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하나로 묶는 군경이라는 표현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선행 결정문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행 결정문은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의 공로 중 일부가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었음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금방 발언하시면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대부분은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의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사직을 감수한 용기에 기초한 결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포했기에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위헌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부당한 계엄이라 생각되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모두 3차례나 항명하였습니다. 평상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를 위한 임무 수행은 비상시국 하에서도 계엄군과 시민들의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의 노력은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는 전화통화에서 그리고 선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각각 표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고위공직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법률 전문가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수위를 선택하여 사직을 각오하고 3번을 항명하고 그 와중에서도 치안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엄청난 고뇌와 갈등 끝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결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13명 조직원들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지원하는 경찰 행사에 경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오명을 쓰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만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극복하시고 계엄 당시 혼란스러웠던 3시간 그때의 상황에서 선행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상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공세를 극복하여 공정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의 답변은 지금 노 변호사님만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8호증의 사까지 제출하셨고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는 갑 1호증 내지 14호증, 갑 16호증의 17, 49, 갑제 17호증의 2, 6, 7, 8, 10, 12, 13, 21, 22, 23, 갑제 18호증의 1 및 4는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 1호증부터 을 11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청구인 측이 동의하여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기일에서 진행된 기록 인증 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사실조회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3월 13일 회신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30일 회신되었고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26일 회신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7일 회신되었고 2025년 7월 18일 재차 위 특별검사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28일 회신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2025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등 28개 국가부처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께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리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여 계엄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고 집회를 과잉 진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1.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찰을 보냈을 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사실이 없으며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통제를 요구하여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회 출입문만 소극적으로 막고 사람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유언 유법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지시만을 이행하여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였다. 2. 중앙선관위 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와 관련하여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과 시민 간의 충돌 등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계엄군이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과잉 진압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대통령에게 계엄에 관해 처음 들었으므로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집회 진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준비기일의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서는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당사자가 그동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 의결서, 2025년 3월 5일 사실조회 신청서, 2025년 6월 23일 인증등보 송부 촉탁 신청서 2건, 2025년 6월 26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1건, 6월 30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7월 17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목록, 7월 18일 송부 촉탁 신청서 준비서면, 8월 8일 증거 설명서 2건, 증거 및 소명 자료, 2025년 8월 11일 준비서면,
8월 19일 의견서, 8월 25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8월 27일 송부 촉탁 신청서, 9월 2일 준비서면, 증거 및 서명자료, 증거 목록, 같은 해 9월 5일 증거 및 서명자료, 증거 설명서, 그리고 어제인 2025년 9월 8일 증거 및 서명자료,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25년 1월 13일 답변서 및 참고자료, 6월 23일 준비서면, 7월 21일 준비서면 사실조회 신청서, 8월 18일 준비서면 의견서, 8월 19일 의견서, 8월 20일 의견서, 9월 5일 의견서, 사실조회 의견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 2건, 그리고 어제자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청구인 대리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3차 변론 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과잉 진압과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건설산업연맹의 사전 집회가 본 집회에 합류한 것까지 집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인지, 집회 신고나 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성명했고 2025년 9월 2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양 당사자 측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쟁점들에 관하여 앞서 소추 사실과 관련하여 모두의 진술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는지요? 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저는 청구인 측에서는 좀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월담을 해서까지 국회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게 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경광부의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 좀 분노의 감정까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청구인 대리인이 아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만약에 국회의 봉쇄에 대입을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도 좋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피청구 측에서는 모두 진술 이외에 또 추가로 간단히 언급할 게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유, 초추위원께서도. 소추인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대리인께서는 위헌 판단을 당시 그 짧은 3시간 동안 해야 된다. 당시로서는 위헌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사후적 고찰을 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십니까? 경찰청장께서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닙니까? 무장한 병력과 경찰과 비무장 민간인이 갑자기 여의도에 국회를 지키겠다고 쏟아져 나올 때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소요를 일으키고 누가 가해자이고 위험한지 그 현장 판단 최고의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현장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나라에서 공직을 임명하고 월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말 소극적 저항을 치열하게 했던 일개 군인들과 일개 경찰들과 또 경찰청장 피청구인에게 조언을 했던 그 많은 그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 그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네.
하여튼 모두 진술과 추가 진술을 통해서 저희 재판부가 고민해야 될 쟁점은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재판관님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재판관님 계신지요?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청구인 측에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피청구인 먼저 소추 사유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영장주의 원칙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부정선거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을 하러 간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청구인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가는가라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한 것이 선관위 독립성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주의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그 경력 배치한 행위가 선관위 독립성 침해가 되겠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구두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장주의 위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비상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